오늘은 네 번째 나라 다니엘서 2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오늘은 더 무서운 파괴자.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또 헬라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옮겨갔는데, 넷째 나라로 옮겨갔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포악한 그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단한 나라죠. 그 국가의 힘, 정신, 제도 이런 것이 참 뛰어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세계를 고대 로마가 어떤 이 내체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땅의 나라를 지배했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제도, 그들이 가진 정신 이런 것들도 전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그 지배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제도와 그들의 헌법은 다 나라들에게서 지금까지도 통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헌법을 모체로 해가지고 각 나라들의 헌법이 만들어져 있다. 그 정도로 그 로마가 가진 힘은 대단한 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이런 어떤 세 가지 권력을 조화시킨 것이 거기에서는 행정관, 원로원, 민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구조로서는 대통령, 상원, 하원, 대통령, 국회, 또 장관 이런 쪽으로 그 구조가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뜻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폭력이다. 폭력. 로마는 곧 폭력이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폭력으로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성,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경건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데 그 뒤에 사실은 숨겨진 야만성이 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살모사 특성, 살모사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하면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성과 합리성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야만성은 살모사 특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로마를 그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신사복을 입은 세련된 깡패,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련된 신사복을 입고 있는 아주 경건하고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야만성, 다시 말하면 깡패, 신사복을 입은 세련된 깡패다. 그래서 로마를 형성한, 로마가 시작된, 로마를 건설한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로마의 건설자는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 로물루스는 누구인가 하면 군신 마르스와 레실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형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자기가 독차지하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권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부를, 국가를 말하니까 권력 그러지만 가인 때 아버지의 모든 그 유산을, 아버지의 어떤 이 정신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뭐 어떻게 되세요? 에덴 동쪽 어떤 이런 에덴을 벗어난 쪽에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 형도 역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티베리스 강가에서 버려졌는데 여우가 늑대가 그 역대의 젖으로 이 로물루스를 살렸다. 그래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있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로물루스가 이 로마를 건설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설할 그 당시 로마는 참 정말 서글픈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이런 오막살이 몇 채 정도 있는 그런 가난한 그런 나라였다. 그런 터전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터전 위에 로마를 세웠으니 로물루스는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빈손으로 그냥 땅바닥에 헤딩하고 일어서는 그런 상태였다. 로마의 종교는 원시적인 종교는 마술과 전복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좋은 신앙이 들어가 있지만 그 시작은 마술하고 어떤 점쟁이들의 어떤 그런 것이 그 나라의 기본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종교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헬라의 문화가 제우스, 헤라 이런 신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헬라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문화가 이제 로마를 들어온다. 그래서 제우스 헤라를 모방한 로마의 신 주피터, 주노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로마가 이런 야만성, 원시적이고 어떤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한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발전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로물루스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부하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자기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려면 지가 이 나라 건설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 손위번성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하들에게 전부 아내를 얻어주려고 했는데 그 아내를 리티움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의 여자들을 이렇게 신부감으로 자기의 부하들의 신부감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여자들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이 약탈, 막 훔쳐오는 이런 방식으로 여자들을 훔쳐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주어서 부하들로 하여금 손을 많이 퍼뜨리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리티움족과 이 로물루스는 결국 두 족은 연합하게 되고 연합하면서 이제 연합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제대로 형성하게 되는데 이 왕의 자리를 놓고 몇 번의 쿠데타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 로물루스가 어떤 왕 노릇을 하면서 어떤 이 독재 같은 이런 정치가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자기가 건설하고 자기로 인해서 모든 이 행정이 펼쳐지는 상황이니까 독재같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민중이라고 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중이 에투루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해가지고 이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몰아내고 공화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 정치하면 공화 정치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 적도 자유라고 하는 민중이 어떤 민중에 의해서 이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그런 모든 헌법 제도가 온 세상에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진 이 정치와 정신이 어떤 힘이 지금도 온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 로마가 세상을 지금은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어떤 기본 이념은 무엇인가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로마는 이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는 이 자유가 이제 이념이 됐다. 그 자유가 이념이 됐는데 이 자유를 가진 이들의 힘이 자기들에게 젖을 주고 자기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 해가지고 나라가 형성되도록 한 이 헬라,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 내체 나라가 이 철과 같은 내체 나라가 일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헬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었지만 그 어머니와 같은 이 로마를 길러준 에비와 같은 이 헬라를 이 로마가 결국 무너뜨리고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한 지역을 전부 점령해서 손아귀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BC 146년에 이런 헬라의 모든 지역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전성기 막 이렇게 발전할 때, 커갈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나라가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교회가 되든지, 간에 몰락기로 접어든다. 그래서 전성기, 반드시 이 개척에서부터 전성기가 오고 그 다음에 몰락기로 가는데 이 전성기 때 이 로마가 사실은 자유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민중을 앞세워서 민중정치, 민주화 정치를 공화 정치를 잘 펼쳐 나갔는데 그 이면에는 야수성이 있었다. 그 야수성이 뭐냐? 경건성과 이 어떤 신사복을 차려입은 그 이면에는 독재 같은 그런 이 민중을 계속 선동하여 일으켜 세워서 그 이면에는 이런 어떤 독재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주동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성기 때 이 민주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어중간하게 잡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몰락기로 접어들더라는 겁니다. 몰락기로. 그래서 이 로마도 이런 기운이 전성기 때 사실은 민주라고 말하지만 이면에는 이런 어떤 힘이 있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역시 몰락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몰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만들어지는 생필품, 사람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옷 하나를 만들 때 그 돈이 100원이 든다라고 한다면 각 세계에서 로마로 불러 들여오는 옷 하나의 가격은 30원, 2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는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이 세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 들어오게 되면 20, 30원밖에 안 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이런 업을 하는 거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수입해 들어오면 이렇게 싼데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그러면 몇 배 값을 더 주고 이걸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 어떤 양식을 외국에서 조달해 버리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농사를 안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내고 제조공업 전부 다 자기네들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오는데 더 싼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의 몰락의 시초요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그래 이 역사를 보면 이 우리의 현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잘 될 사람은 뭐래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옛말이 그게 우스운 소리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 역사가 있죠. 그래 역사 그런 어떤 역사대로 이렇게 내가 어떤 개척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잘 가면 되는 거죠.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뭐 나라는 있고 사람은 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는 거죠. 올라서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이런 뭐 도우미 역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뒤에서 보좌하는 역할, 뭐 이 돕는 역할 이런 일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필품을 로마 것과 비교되지 않게끔 이 수입해 들어오는 것은 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농사도 지을 필요 없고 뭐 또 이런 물건을 만들 필요도 없고 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 뭐 이런 각국의 물건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의 집, 우리들의 뭐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거 할 것 없이 전부 외국에서 불러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싸게는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쌀을 우리는 얼마의 수매를 해라 해가지고 안 한다고 농민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고 뭐 이런 회사들이 막 또 이런 어떤 뭐 노사쟁이 막 이런 게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뭐냐면 물건들이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리냐 저들이 들어오는 것도 훨씬 더 싸니까 그걸 누가 힘들어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강한 나라 로마의 어떤 몰락으로 가는 시초였다라는 것을 이 역사는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지 뭐 이 토지 이런 것을 포기하고 이제 포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이런 빈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막 그냥 논팽이 어떤 백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냥 싸게 들어오고 자기네들은 일 안 하고 그럼 우리는 나가서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막 외국에 나가서 막 수주 받아가지고 인력 수출하고 뭐 이 기계 수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늘어난 게 있었으니 빈민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빈민이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일 해봤자 그거 갖고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만다 일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쏟아져 나오는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이는 지주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발전하고 변화가 오죠. 그래서 3차 산업으로 들어서면서 이런 토지, 빈민, 그리고 어떤 지주,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량,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거 이런 것을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 다시 말하면 엘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어쨌든 빈민도 늘어나고 물건도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북적북적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풍성풍성하게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엘리트를 생산해야 되겠다 해서 엘리트를 생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육이죠. 예. 엘리트 생산은 교육으로, 그들은 이 머리를 써서 행정적으로 관리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트를 만들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무엇이 들어가느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은 시간이 걸리면서 뭐가 돼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엘리트는 필요하지만 엘리트를 만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산하 제한, 아이를 많이 낳지 말아라. 낳지 말고 한두 명만 낳아가지고 그 한두 명만 잘 길러야 된다. 애를 잔뜩 낳아가지고 그걸 다 교육을 시키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펼쳤던 정책처럼 이 산하 제한을 하고 한 명 아니면 두 명만 나와서 이렇게 잘 기르는 운동 하자. 이렇게 되면서 도덕성물란 소외계층이, 이 빈민층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무슨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이런 빈민들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짊어져야 된다. 국가가 그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그래요? 복지정책이라고 그래요. 복지정책을 펼쳤어요. 복지정책, 아니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부시키고 하는데 이게 매진 거예요. 뭐 10년, 20년이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빈민들이 막 늘어나는 이거를 정부가 책임지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처음에 이상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라가 이 빈민들을 먹여 살리자. 이들을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보살펴주자. 그냥 굉장히 이상적으로는 좋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없는 사람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노예처럼 그들만 언제나 바라보는 이런 바보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양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서 수입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이럴 텐데 나라에서 주는 것만 계속 이거 언제 들어오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도 안 하지 정신도 황폐해지지.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었죠. 두 번째로는 국가 경제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우리와 다릅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의 종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말 오기 전에 죽고 땅속에 묻힙니다. 이제 2세, 3세들이 생똥 빠지는 거죠. 나라 말아먹거나 뭐 수간하는 거죠. 그때 가면. 그래서 지금 연금도 바닥난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복지정책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고 하니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일 안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이 몸은 일을 안 하면 절대로 건전해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이 노동이 그래서 신성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둘째가는 책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중은 국민은 먹여만 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상위 1% 우리는 보존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엄청난 여파를 일으켰죠. 그게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뭔 얘기에서 나온 거냐? 민주정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독재정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정치를 가고 있지만 민주정치가 제대로 자리와 안정이 되지 않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양복을 입은 깡패, 야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료들 그 1%만 자손이 내가 관료한 그 관료를 내 자손이 물려받는 제도. 그리고 그 외에 99%는 민중이죠. 이 민중은 먹이만 주면 짐승은 먹이만 주면 짐승은 살고 꼬리 흔드는 것이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 말 이면에는 사실 뭐가 있느냐면 이런 야수성을 가진 독재적인 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정책이 잘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요? 안 될 게 뻔한 것이죠. 국민들은 다 노예화되어 가고 나라는 자금이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바라보고 그냥 그대로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답답한 나머지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라가 그런 상황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그래.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영웅,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나라 꼬라지를 보니까 이래 생겨먹었으니 이거 이대로 놔줘. 이 민주가 뭐냐 도대체가, 민주 정치가 그러는 게 도대체 뭐냐, 이해가 뭐 되는 게 뭐냐, 이 나라 사람들은 사람들 꼬라지대로 안 되고 나라는 나라로 망해가고 있어요. 이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영웅이 나오는, 그 영웅이 바로 독재 정치, 독재 정신을 갖고 이제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로마를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 야망의 새정치, 어떤 이런 독재성을 가진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등장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의 어떤 위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리우스 가이사가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인품이, 이 드러나는 인품이 매너가 아주 특별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이런 말과 인품,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혈통을 부인하고 스스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웅변력이 좋고, 뭐 우리 미국 대통령도 웅변력이 좋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BC 63년에 37세로서 행정관도 거치지 않고 바로 관장에 오르는, 대관장에 오르는 출마를 했는데, 바로 웅변력과 어떤 매너와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바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돼가지고 스페인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스페인 가서 스페인을 잘 우리 유대에 와가지고 총독으로 온 이런 사람이 잘 다스렸던 것처럼 잘 다스림으로써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 총독으로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와서 그 나라에 가장 뛰어난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지금 말하는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폼페이하우스, 셋째는 크라소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이 로마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었는데, 놀랍게도 BC 48년에 폼페이하우스는 애굽에서 암살이 되고 크라소스는 원정길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이 율리우스 가이사 하나만 딱 남았으니, 당연히 그 사람이 안 그래도 그런 이 독재성을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 놈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 그럼 이 독재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만 남았으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비상한 독재자 율리우스 가이사도 로마의 운명을 헤쳐나가기에는 버거웠다. 결국 민중들의 불만을 감싸고 이겨내지 못하고, 민중들이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돈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갑자기 그만 독재 정치로 바꿔버리니까 민중들이 그래도 들고 일어나서 이 율리우스 가이사를 BC 44년 3월 15일에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만 특정적으로 지어져 있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음에 붙이는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는, 그 가이사는 누구만이 가이사가 아니라 율리우스 가이사 때부터 집정관, 거기는 집정관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자인데, 집정관이 율리우스가 되면 율리우스에게 그때부터는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5명의 황제가 바뀌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들의 이름 뒤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붙게 되었다 이겁니다. 따라붙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미국식이죠. 미국식도 사실은 지금 요 율리우스 그다음 뭐 이름들이 많아요. 그 이름들에 붙는 가이사를 붙이는 것처럼 미국에도 지금 누구 케네디 다음에 누구 그 여자의 이름에 그 남자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이름 이런 미국의 공화당, 미국의 어떤 이런 뭐 기념관 이런 것도 전부 그 로마 신전, 로마 어떤 건축 양식 이런 걸 전부 본따 있고 제도, 행정 뭐 이런 대통령 상원 하원 이런 전부 그 제도도 로마 그 제도를 본따서 그대로 지금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뭐 많은 황제들이 바뀌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 하면 아구스토투스라고 하는 사람, 아구스토투스 가이사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헤롯 이 사람은 율리우스 가이사 때부터 이미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을 이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구스토 가이사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이 아구스토투스 가이사가 가장 이 율리우스 때부터 한 15명의 어떤 황제를 거쳐서 이때의 마지막을 로마에 책임진 총독인데 집정관인데 이 사람이 가장 독하고 무섭고 파괴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면에는 이런 어떤 인본주의를 가지고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이 역사의 강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고 그 이면에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것과 맞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이면에 역시 똑같은 줄기의 강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이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들의 힘을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아구스토투스 가이사 그를 이긴 자가 누구냐?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무엇으로 이겼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다. 그의 제자들, 그의 추종자들이 누구냐?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인본주의, 인간이 어떤 발전시키고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변론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변론해도 못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 듣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도 집안에 가면 뭐죠? 현실이라는 것이, 사회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딱 부닥쳐버리기 때문에 신앙은 싹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하지만 현실과 딱 부닥치면 이게 주사바늘 갖고 주사를 푹 찌르는데 믿음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찌르면 칼이 목에 들어오면 뭐죠? 이기려면 뭐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할 때 그 죽음을 이기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외면할 수가 없죠. 먹을 것을 외면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이 한 줄기를 따라서 강물처럼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아담 때부터 계속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또 한면 이면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강물이 역시 따라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같이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이 아구스토투스 가이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로마가 무서워서 발길을 유턴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 아구스토투스 가이사를 이길 수 있다 해서 너 다시 로마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 돌려보낸 것이지 가이사가 돌아간 게 베드로가 돌아간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시 뭘 했어요?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이죠.
로마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만큼 강력한 힘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역시 이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인본주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이면에는 믿음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 AD 2016년 이 시대는 여러분이 지금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인본주의와 맞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장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전성기를 맞았을 때 내가 마음을 약간 뺏겨버리면 우리는 몰락기로 우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청소년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나이 60, 70 된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외워도 영어 단어도 안 외워지고 어제 말했던 거 오늘 잊어버리고 이러는데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냥 쑥 지나가면서 한번 보면 바로 기억됩니다. 그게 뭐냐? 그 때를 놓쳐버리면 뭐 한다는 겁니까? 몰락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기운을 자신이 감지를 하지 못해요. 감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식이 공부 이거 보면 알잖아요. 안 될 것 같았으면 빨리 손 털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라도 빨리 느끼게 해줘야 자신은 모른다니까요. 자신은 내가 지금 전성기 학생이면 학생 그때가 전성기거든요. 근데 그때를 자기가 이미 놓쳐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다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모라도 그 몰락기로 가는 것을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다른 길을 걷도록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개척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얼른 걷도록 해줘야 되는데 되지도 않을 자식 붙들어가지고 남 대학 가시가 나도 대학 보낸다는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 몰락기로 가는 기운이 자신을 감돌고 있는데도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들으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 믿음은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전성기 때 각 나라들이 바벨론도 메데바사도 헬라도 뭐죠? 전성기 때 결국 몰락기로 들어서는 기운이 감돌 때를 자신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이 내 마음을 그 전성기 때 내 마음을 못 지키고 뺏겨버리면 그만 몰락기로 온다는 겁니다. 몰락기로. 그런 데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으시고 우리의 길을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없는 사람이 요만큼만 가지면요, 요만큼만요 금방 이 정신을 흐트려 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60대고 70대고 이래 되면 기운이 빠지면서 골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골다공증이 오는 사람이 자전거를 왜 타요? 그거 넘어지면 다리 팩팩 부러지는 건데.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 풍배로 어찌 사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래,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내가 젊을 때 그 혈기왕성한 그 감정, 기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팔 이런 거야, 기부세가 좀 있으면 되지만은, 만약에 자골이나 나가버리면은 못 사는 겁니다. 왜 뼈가 약해지고, 뼈 속에 골이 다 빠져나가고, 그게 어떤 액이 다 없어지고, 이러면 넘어지면 툭 부러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학생이 학생 때를 놓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었다, 어떤 전성기를 내가 어느 정도 참 안정된 가도를 달린 날, 그때가 바로 정신을 차릴 때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세계를 이름잡았던 로마도 결국은 전성기 때 마음을 뺏기니까 그만 정치를 잘못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잘하자고 하는 얘기가 그 정치를 잘하는 것이 국민이 사는 거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 정치가 그래서 이 투표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정착을 못하고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의 인격성 이면에는 사실 신사복 입은 깡패 같은 야수성들이 많이 숨어 있고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게 건강한 나라는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뭐 나라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 생애에 별 탈 없이 이렇게 큰 어떤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